똘똘한 한 채로 가신 분들 중에서 조금 이렇게 부담 갖고 가신 분들 계시죠. 특히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보유세거든요. 이런 분들은 각오는 하셔야 될 것 같다. 이재명 정부 시작하고 627 나왔고 97 나왔고 10, 15 3개 대책 나왔죠. 네. 일단 현재 수도권 부동산 집값 상황 어떻고 사람들 심리 요즘에 어떤가요? 일단은 관망세고 거래량은 거의 98%? 98% 줄었다. 급감. 예, 그러니까 거의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내년 설 2월 달에 설 명절이 있죠. 그 설 명절 지나고 나면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 이렇게 좀 수강생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일부이긴 하지만 더 약간 좀 조급함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조바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정말 더 못 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내가 좀 매수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전입을 곧바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입을 하고 할 거냐, 아니면 전입 안 하고 내가 비규제에서라도 좀 대장격을 좀 사야 될 거냐,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많습니다. 요즘 어쨌든 사람들 그러면 여전히 좀 조바심이 있다는 거네요. 그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알아버린 거예요. 공급도 더 없고, 가만히 가다가 오를 것 같고, 그리고 대표적인 곳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지금 규제 지역에서 묶이지 않은 곳 중에 이제 구리, 남양주, 동탄, 화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벌써 또 매수세가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엊그저께 김윤덕 장관님께서도 뭐 추가 지정하는 거 고려해보겠다.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약간 좀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좀 이런 분위기가 있다. 지금 또 동탄이나 뭐 이런 데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10, 15 부동산 대책 어떻게 보셨는지를, 이게 또 선을 넘은 정책이라 비판하시던데 그 이유랑 우려한 부작용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뭐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다른 채널에서 말씀을 드리다가 딱 즉흥적으로 나오는 말이 이거 선 넘었다. 좀 세게 넘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규제 지역을 그렇게 서울 전체 그리고 경기도 12개까지 한꺼번에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을 좀 하고 싶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시겠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말 그대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허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개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좀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거래가 좀 줄어들고 약간 좀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부작용이 클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라도 안 하면 집값이 안 잡히니까. 그렇죠. 안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100번 양보하면 이해는 되지만 그렇지만 토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됐다. 토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됐다. 다른 건 몰라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이제 사람들이 알아버렸다. 공급이 없다는 걸 얘기해 주셔서 주택 착공 급감으로 내년 수도권 공급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내년 27년도 굉장히 없다고 하는데 이 문제 얼마나 심각한 거죠?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롭테크 사이트라든지 부동산 사이트를 보면은 27, 28 공급이 거의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매해 한 4에서 5만 호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매해. 그런데 지금 그 정도 되면은 1만 호 이하로 줄어들어요. 뭐 6천, 뭐 5천,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사람들이 좀 불안해질 것 같고, 지금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서 내가 좀 새 거를 사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게 좀 있고, 얼마 전에 있었던 레미 한 트리뇽 원. 어마어마하죠. 그거 어떻게 됐어요? 이제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영상이 업로드 될 쯤에 청약 말씀하시는 나올 수 있는데, 청약 경쟁률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 한 뭐 몇백 대 1 이렇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참여했던 분 제가 들어보니까 물론 허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이게 많을 줄 몰랐다는 거는 현금이 꽤나 많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금이 최소한 15억, 18억 정도는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규제 직후에 나왔잖아요. 야, 그래서 설마 규제까지 했는데 하겠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은 물론 허수가 있긴 있겠지만 사람들 심리가 여전히 남아있고, 특히 뭐 속칭 로또 청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이게 좀 명확한 안전 마진이 있다 보니까 계속 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기 있는 지역, 소위 말하는 될 놈 되는 쭉 가는 거고, 그 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더 이렇게 좀 관심을 덜 받는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지금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청약에 이제 현금 부자만 참여할 수 있다 보니까 맞아요. 현금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도 뭐 일리가 있나요? 네, 그럼요. 이게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나온 거였는데 그때도 좀 규제가 심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경우라도 보면은, 자, 청약 같은 경우에 좀 특정 단지를 계속 말해서 죄송하긴 한데, 일단 현금이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이고 대출이 안 나오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소득 기준이 또 너무 높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아이러니하죠. 소득이 너무 높으면 안 되는데 현금은 많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한테 받은 건가요? 증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증여를 받는데 당첨까지 되면 또 그렇죠. 점핑되고. 그럼요. 그래서 이게 좀 더 가속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좀 해소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공급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97 부동산 대책 때는 공급이었잖아요. 이 주택 공급 때 지금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없는 건가?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그 당시 97 네. 공급 대책에서 나온 숫자가 향후 5년간 서울 수도권에 135만 호를 착공하겠다. 우리가 이제 숫자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착공이에요, 착공. 그러니까 이제 공사 시작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게 실제 공급이 되는 거가 시간이 좀 되려면은 한 3, 4년, 4, 5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계획대로만 잘 된다면은 분명히 시장에 좋은 영향을 줄 수 네. 있겠지만 잘 이게 될지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원하는 대로 좀 하려고 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좀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거 나 못하겠다.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대규모 규제에도 불구하고 강남도 핵심지 가격은 이제 견고한데 현재 시장은 얼음땡 혹은 고요한 폭풍으로 표현하시던데, 그럼 이 고요한 이후의 시장 흐름은 아까 말씀하신 설 연휴 이후부터 다시 뭐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작가님도 잘 아시겠지만 적응이 굉장히 빠릅니다. 적응이 빠르기 때문에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가장 길게 갔었던 규제책 효과가 보통 한 6개월 정도 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빠르면 3개월 아니면 6개월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가 바뀌고 나면은 이제 내년 설 그 정도를 좀 변곡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좀 슬슬 또 움직일 것 같은데 이게 좀 세분화해서 볼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대출 규제도 6억, 4억, 2억으로 나눠버렸잖아요. 15억 이하는 6억, 그리고 그 위에 25억까지는 4억, 25억 초과에 대해서는 2억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어차피 초고가주택 25억 초과 이쪽은 신경 안 쓸 거예요. 어차피 그냥 내가 현금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리고 이제 밑에 15억 이하 있잖아요. 15억 이하는 그래도 내가 대출이 6억 정도는 나오니까 뭐 6억 다 부담된다면 4에서 5억 정도. 그러면 이제 보통 내가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신 분들 보면 3에서 5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계산 딱 해보면 대출 포함하면 8에서 10억 정도 대략 나오죠. 이 시장부터 움직일 겁니다. 예, 이 시장부터. 그래서 이 시장부터 좀 움직이면서 조금씩 과열돼서 얘가 한 11억, 12억 초반까지 가다가 뭐 15억까지 딱 달라붙지는 않겠죠. 네. 그런데 좀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은 이제 좀 관전 포인트인데 중간에서 좀 일부 좀 내려오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인 분위기상으로는 이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거든요. 내가 한 20억짜리인데 팔고 나서 25억 초과돼서 갈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가만히 스테이 하시겠죠. 그러면 좀 이게 견고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집을 사기 힘든 상황인 것도 맞지만 집을 가지신 분도 되게 팔기가 힘든 상황인 거 아니에요? 팔고 나면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는 거 아니에요? 갈 곳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실 거고, 그러면 이제 보유세 약간 리스크에 좀 노출이 되겠죠. 네. 근데 뭐 그 보유세대가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뭐 집을 굳이 파시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가운데층이 될 거고, 밑에 층에서는 10억 초반이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올 거고, 그리고 이제 고가주택은 약간 좀 그들만의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냥 알아서 움직일 거고, 특히 이제 고가주택은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어차피 매수자가 있는데, 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경제 성장이 잘 되면서 네. 고소득자라든지 개인 사업자들 많이 생기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수요에 있어서 그냥 비슷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그 고가주택을 공급해주는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청약이라던가 이런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집을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맞죠? 근데 내가 반포에 있는데 이 집을 팔고 뭐 다른 곳에 간다든지 아니면 뭐 반포에 주택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를 판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더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수요는 비슷하거나 올라가는데 공급은 줄어드니까 이미 대기 수요가 넘쳐나잖아요. 그러면은 위의 층은 더 공고해지겠죠. 거래는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네. 전반적으로는 좀 불안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력한 규제책이 똘똘한 채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경고의 근거랑 똘똘한 채 놀리는 전략은 앞으로도 유효한가요? 네네네. 지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가격별로 보니까 네. 그 정도의 차이가 더 심해질 것 같고 지금 현재 부동산 세금 정책을 보면 특히 취득세 중과가 20년 8월달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5년이 넘게 유지가 되어 오고 있는데 안 바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이로는 그러면 내가 지금 주택 수를 어차피 내가 많이 못 사는데 결국에는 하나만 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좀 좋은 녀석으로 매수하려는 심리는 강하게 될 것 같다. 다만 한 가지 좀 뭐 예측을 해보자면 네. 내년 세제 규제가 분명히
또 추가로 나올 건데 이때 고가주택 분명히 건드릴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가주택만을 위한 어떤 뭐 보유세 강화라든지 고가주택만을 위한 취득세 강화라든지 그래서 이 똘똘한 한 채로 가신 분들 중에서 퍼센테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이렇게 부담 갖고 가신 분들 계시죠. 그렇죠. 이런 분들은 조금 각오는 하셔야 될 것 같다. 특히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보유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유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유세를 어느 정도 건드리는지 모르겠다 얘기해 주셔서 그러면 향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전망과 좀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는 일단 보유세부터 나오나요? 저는 분명히 보유세부터 나온다고 봅니다. 보유세부터 나온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보유세를 올린다는 거는 한 3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이 10억짜리인데, 공시가격이 77억이다. 그러면 70%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금만 올리면은, 시세가 똑같아도 공시가격이 올라버리니까,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재산세, 종부세, 보유세는 올라버리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렵죠. 공시가격에서 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거에 대해서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을 하면 과표가 나오는데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현재 최저치인 60에서 좀 80으로 좀 올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추가적인 것들. 자, 그런데 지금 서울 집값이 올해 전반적으로 보면 올랐잖아요. 특히 중상위 정도 되는 지역은 그래서 10억짜리가 예를 들어서 12억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만 적용을 해도 7억이 아니라 8억 4천이 돼버리잖아요. 공시가격이. 이미 올랐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얼마 전에 국토부 장관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그대로 두겠다. 어차피 올랐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유세는 무조건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렇게 올라간 집값에 대해서 뭔가 좀 과세를 하고 좀 응능 부담의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세금을 걷겠다. 그래서 좀 다른 곳에 좀 사회에 좀 환원을 하거나 어려운 곳에 쓰겠다 이런 거는 뭐 또 취지는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보유세부터 건드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언제쯤 나올까요? 내년 늦어도 7월 전엔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관련돼서 이번에 15 대책에서 굉장히 무서운 게 있어요. 뭐냐면 보도자료 페이지가 뭐 수십 페이지가 되는데 그중에 반에 반 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뭐라고 돼 있냐면 부동산 세제 합리화라고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연구 용역을 맡기고 관련 부서 TF를 걸친 다음에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부동산 세제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내년 지금 6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매년 7월 달에 세법 개정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7월 되기 전에 6월 정도, 게다가 6월 달에 지방선거 끝나니까 어떻게 보면 뭐 시기도 딱 맞고 그래서 그때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럼 내년 1월에서 6월 동안 내년 6개월 동안에는 부동산 규제 정책은 앞으로 좀 안 나올 수도 휴지기?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일부 지역에서 저는 한 설 명절 지나고 나서 조금씩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고가 또 쳐버리면 갑자기 막 이게 또 뭔가 예상치 못한 게 나와서 사람들 심리가 그래버리면은 가능성은 낮은데 그렇게 된다면 또 추가 규제가 나오겠죠. 그런데 현재 정부의 스탠스를 잘 봐야 돼요. 627 대출 규제를 보면은 한꺼번에 막아버렸죠. 그리고 이번에 15 대책을 봐도 규제 해적을 한꺼번에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강하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스타일은 강하죠. 한꺼번에 하죠. 한 번에 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번에 할 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약간 국지적으로 불안하다고 해서 이걸 내가 발표를 해야 돼? 이거 안 할 거란 말이지. 그런데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지금 구리, 동탄 같은 경우에 좀 지금 일부 단지가 좀 가격이 좀 매수세가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 규제하겠다. 추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또 국토부 장관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만 좀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정책들을 한번 할 때마다 한 번에 강하게 팍팍 하는 게 예를 들면 서울도 경기도까지 뭐 일부 지역 한 번에 팍 다 묶어보려고 하는 게 이 후폭풍이 없나요? 부작용이나? 있죠. 이게 뭐 예를 들면 요 정도 좀 묶고 요 정도 좀 묶고 근데 애초에 제가 봤을 때 정부는 풍수효과 우리가 아예 없을 거다.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런 요도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본 적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수강생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조정대상 지역을 다 묶었던 적은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심지어 과거 심리도까지 묶었단 말이지. 자, 그런데 그것만 보고 나서 풍선효과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토호제를 묶는 건 처음이다. 이렇게. 이건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다. 그래서 좀 조심하자.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는 한 60에서 70% 정도로는 결국에는 시장이 이렇게 튀어오른다고 보지만 토호제를 생각하면요. 게다가 지금 대출 규제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유동성 공급을 막고 있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특히 중하위 급지부터는 타격이 좀 심할 것 같아요. 본다면. 오히려. 오히려.
상급지가 아니라. 오히려. 상급지는 제가 봤을 때 탄탄해요.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그 흑백요리사, PD님, 우리 그 보셨잖아요. 흑백요리사. 그분도 이제 굉장히 컨텐츠가 잘 되고 하니까 트리마제를 55억을 현금으로 주고 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오면서 보니까 뭐, 장원영, 아이브, 뭐, 한남 그 빌라를 150억 전액 현금으로 산 것 같은데, 근데 그분들은 뭐 넘사벽이긴 한데. 최근에 나왔던 유튜브 업계에서 가장 전설적인 스토리는 그 나인호 한남에 네네네. 그 지무비라는 유튜브인이 전세를 70몇 억을, 그죠? 77억이었나? 전세를 줄 77억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모든 유튜버가 그렇게 버는 거 아닙니다. 절대. 저도 그렇습니다. 다만 저는 3년 전에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전세 70억을 깨고 나인홀 한남을 갭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는 취득세 중과와 그 당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어쨌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들어보니까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는 많이 있는데 중하위급지에 대한 타격이 오히려 더 클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적당한 선에서 매각을 하시거나, 근데 매각이 잘 안 돼요. 지금 토호제 때문에. 그래서 좀 대응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인하. 한국은행에서도 하려고 하지만 부동산 때문에 못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 금리 인하, 트럼프가 계속 패드를 쪼고 있으니까 연준에서 금리 인하 더 계속 몇 번 더 하게 된다면 한국도 금리 인하 안 할 수 없겠죠. 본격화된 부동산 시장 전세 매매 수요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일단 금리 인하라는 호재도 있긴 하지만 특히 이제 전월세 시장, 임대차 시장은 공급 자체가 너무 없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 일반적인 공급과 다르게 전월세 공급 시장은 다주택자들이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민간에서. 그게 한 보통 80%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주택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저도 다주택자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안 할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 저도 주택임대 사업자인데 좀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주택임대 사업이잖아요. 비즈니스인데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전월세 공급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특히 서울 전체는 토호제로 묶여 있잖아요. 토호제이기 때문에 내가 세를 줄 수가 없어요. 뭐 물론 뭐 이제 일부 증여를 받고 세를 준다든지 2년 거주를 채웠다면 세를 줄 수 있는데 많지는 않겠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임대차 시장은 금리 인하와 상관없이 굉장히 불안해질 거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작용이 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정부가 가장 염려하는 게 이 전월세 시장 불안해지는 걸 거예요. 내가 매매 가격은 좀 지나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조정이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세나 월세 임차로 계신 분들은 이게 당장 내일 모레 문제거든요. 갑자기 뭐 집주인이 터무니없게 막 올려달라고 하면 좀 부담되잖아요. 안 그러면 내가 밀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염려가 되고 매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고가주택으로 이렇게 수요가 몰린 게 과거 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빌딩에 계셨던 분들이 좀 일부 오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자, 물론 이제 이런 분들이 규제도 심하고 하니까 금리도 내려갈 것 같기도 하니까 다시 이제 좀 매매 쪽으로 빌딩 쪽 매매로 가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오히려 이제 비주거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좀 호재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다. 요즘 서울의 꼬마 빌딩 시장은 괜찮나요, 이제? 괜찮다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저도 이제 그쪽은 잘 모르고 뭐 그냥 제 거 그냥 관리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금리가 내려가니까 수익률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그동안 힘들었어요, 저도. 자, 그리고 공급 부족 문제가 그러면 이제 일부의 결론은 전세 시장 불안이 맞물려 더 큰 폭의 집가 상승에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들도 있는데 내년 수도권 시장 매매랑 전세 시장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로 간다면 대출도 안 되는데 이걸 내가 뚫고 게다가 이제 토호제라는 거를 뚫어가면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토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전에 약정서라는 걸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실제 계약도 해야 되고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토호제 담당 지자체 공무원이 몇 명 있는 줄 아세요? 뭐 10명이야? 네, 10명이야. 맞긴 맞는데요. 한 명씩 있어요. 이게 잘 될까요? 엄청나게 많은 문의가 올 텐데 업무가 마비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토호제 때문에 이렇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임대차 시장도 같이 불안해진다 그래서 했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매매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그중에 일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대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매매 수요로 돌아설 거예요. 지금 이게 서로 상승 시너지가 맞물려 버리겠죠. 그러면 아마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시에 올라갈 수도 있다. 물론 일부 지역에 한해서. 특히 과거 23년, 24년도 상승률 1위가 제 기억으로 과천일 텐데 과천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하고 전세가 다 같이 올랐어요. 정말 뜨거운 시장이었는데 26년도에도 수도권 일부 지역들은 충분히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대신 거래량은 적은 상태에서. 일부 지역이라면 뭐 중급지를 말하는 거, 상급지를 말하는 거, 하급지? 중상급지 정도 되겠죠. 중상급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왕이면 교통 좋은 곳, 그리고 학군 좋은 곳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들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중상급지 그렇다면 상급지는 아니라는 건가요?
중급지, 상급지. 중상급지. 중상급지. 네. 중상이 아니라. 네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보유세 말씀해 주셔서 또 제네식스 박의 부동산 세금 트렌드 20이라는 책도 내셨기 때문에 이제 전문 분야시죠. 정부가 내년 6, 7월에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예고했는데 보유세 인상이 확실시 된다고 하셨는데 인상 방식은 좀 어떠하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든지 공정시장법 근데 이게 있는데 사실은 뭐 이게 좀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좋은 의미에서 정부가 이제 무조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려고만 규제를 하지는 않겠죠. 설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을 조금 대변을 해보자면은 이번 기회에 부동산 세제를 한번 전반적으로 개편을 해보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두 개를 예를 들어서 하나로 합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로 합쳐버려가지고 약간 세원을 넓게 가져가되 세율은 좀 약간 낮게 두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많은 세원을 확보해가지고 하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세원 확보가 용이해지고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늘 나오지만 재산세와 더불어서 이중과세 아니냐 이런 이슈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잘 모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재산세 종합부에서 뭐가 다른 거예요? 재산세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집에 보통 다 차는 한 대씩 있으시잖아요. 네, 차. 내가 소나타 한 대가 있다. 그럼 자동차세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좀 금액이 낮은 아반떼라고 하더라도 내야 되잖아요. 네. 맞죠?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소나타도 있는데 제네시스도 있어. 그럼 차가 2대야, 3대야. 그러면은 자동차세가 그러진 않는데 자동차를 많이 갖고 있고 고가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라는 게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래서 내가 아파트가 집이 하나가 있으면 재산세는 다 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그렇게 금액이 크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고가주택이다. 그리고 다주택자다. 그런데 지금 다주택자들이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고가주택이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7월달, 9월달 내고 종합부동산세를 12월 달에 또 내요. 그러면 내가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데 재산세하고 종부세 두 개를 내는 거예요. 고가 아파트는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나요?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부 공동명의다. 그러면 9억씩 차감이 됩니다. 공시가격. 그럼 공시가격 18억이잖아요. 아까 공시가격 현실월이 70%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역산해버리면은 대략 한 25억 정도가 넘어가면 종부세가 나와요. 자, 근데 여기 옆에 마포 25억 넘는 거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종부세 내는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가 부자들이 낸 세금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그 말이군요. 그래도 고마워해야 된다. 너가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다. 네, 맞아요. 그렇긴 한데 하나의 과세 대상에 대해서 두 개의 세금을 내는 거는 저는 이중과세라고 보고 물론 종부세에서 재산세 부분은 과표를 차감을 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넘어가고 그렇지만 이제 저 같은 일개 유튜버도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그래? 그럼 두 개를 합치지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두 개를 합쳐버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나왔던 뭐 국토보유세 이런 걸로 하나로 통일하자. 그래버리면은 이중과세 이슈가 좀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거 조금 약간 깊숙한 얘기인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마포에 예를 들어서 마포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재산세를 거두면 마포구 해당 지자체에서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종부세는 국가에서 걷지만 그중에 일부를 지자체의 교부금으로 내려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이게 밸런스를 맞추는 건데 또 이제 지역 간의 골고루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근데 예를 들어서 국토보유세를 만약에 하나로 한다. 그럼 이거 국세로 할 거냐 지방세로 할 거냐 이슈가 되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국세로 간다. 그럼 국가에서 다 전부 다 걷어버리고 지자체에다가 우리가 알아서 할당하겠다. 그러면 중앙정부의 어떤 통제권도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가지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영역까지 맡긴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비싼 아파트들이 많이 모여있는 서울 경기도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억이니까 우리 종부세가 조금 나온다 그랬잖아요. 한 몇백만 원 나와요 종부세가. 자, 그런데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한 30억까지는 없게 해주자. 그러면 갑자기 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겠죠. 재산세만 내니까 아니면 재산세 버금가는 뭐 국토보유세 하나만 내니까. 자, 그리고 30억까지는 없애고 대신에 30억 이하를 없앴으니까 어딘가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30억 넘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걷자. 30억 이상인 분들에게? 아니, 왜냐면 보존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30억 초과이신 분들은 입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이게 좀 나와 봐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예상되는 이 세제 개편안이 지금까지 나왔던 스탠스를 보면은 크게 나올 것 같다. 아무리 봐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육받는 수강생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마포에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임대용이라든지 나중에 자녀 증여해서 하나를 더 사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손을 꼭 잡고 말리죠. 일단 참자. 언제까지 참을까요? 내년 6, 7월까지는 좀 일단 참아보자. 왜요? 일단 정부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이거 보고 하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죠.